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2부에서는 이제 관점 재해석인데 네. 우선 뭐 저희가 더 관점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 거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또 내용을 좋은 게 있으면 편안하게 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이건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 또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뭐 꼭 최고의 페이지에 거의 버금가는 그래서 뭐 하나 좀 글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에 대한 건데 내가 사용하는 참이라는 말은 사랑에 빠질 때 사랑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사랑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 쌍의 여인이 사랑에 빠져나올 때 그제야 비로소 참사랑이 시작된다는 말은 참사랑은 사랑의 느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참사랑은 때로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는 관계에서 생기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는데도 사랑을 갖고 행동할 때 일어나기도 한다. 참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꽂혔는데 네네.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어때요? 내가 누굴 만났어요. 사랑의 감정을 느껴요. 저 여자 너무 좋다. 저 사람 너무 좋다. 이러면서 뭔가 다른 걸 생각하기도 하면서 뭔가 감정이 폭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카펙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감정하고 느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는 건 단순히 그 사람 어떤 이성으로서의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무엇을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제가 읽었던 것도 보면 사랑에서 빠져나올 때 시작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 한 거에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면 사랑에 식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부부도 그렇고 연인도 그러는데 난 사랑에 식었어. 너에 대한 사랑에 식었기 때문에 우리 헤어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열렬한 불꽃 같은 사랑의 감정이 식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무엇들 그게 뭐일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배려, 신뢰, 의리, 우정, 우정 그런 모든 것이 포함한 그러니까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부부들 보통 한 5년 이상 살면 뭐 부부관계 어때? 그러면 우리가 뭐 가족이지 이제 가족이 뭐야? 그러면 그냥 뭐 서로 믿고 의지하고 그냥 서로 도와주고 이런 관계야. 근데 그런 말들이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참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 너무 좋지 않아요? 저도 약간 이 내용 아까 제가 약간 거기 포함돼 있어요. 첫 페이지가 이렇게 그쵸, 포함돼 그쵸, 있거든요. 그쵸. 약간 비슷한 포인트를 짚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동화책이나 어떤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아직 하지 않은 사랑에 대한 판타지나 그런 선입견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적인 게 사랑의 메인일 거라는 막연한 희망과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사랑을 대하고 하는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깨달음으로 이제 홀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사랑을 했다면 그렇죠. 그걸 참사랑이라고 표현하신 거고요. 맞아요. 저는 저도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장을 그 영화 중경삼림 보면은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통조림에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그래서 화학적 물질을 뭐 2년, 1년 6개월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그런 유통기한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런 화학적 작용이 끝난 이후에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 보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것을 연인 간의 관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젊은 층이 있잖아요. 그런 젊은 층을 바라봤을 때 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성 간의 감정을 순간 느끼는 이건 뭐예요? 그건 사랑인가요? 그 감정은 뭐죠? 저는 그냥 이 책의 내용으로 딱 그 내용은 아닌데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그 감정은 성적 본능입니다. 그냥 본능. 그냥 섹슈얼 본능이에요. 본능. 인간의 본능이죠. 인간의 본능.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냥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진정한 참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과 참사랑을 구분하죠. 네. 이제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진 않아. 그렇죠. 그런데 네. 참사랑, 진정한 사랑은 그 이면에 있다는, 그 깊이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참사랑하고 의존성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 지금 외롭고 공허해서 옆에 누군가를 둬야 하는가, 이런 의존성하고 연결되는 의미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 중심의 가치가 딱 정립이 돼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힘이 생길 때 참사랑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백소장님은 아직 뭐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네. 그래요? 모르셨나요? 그런 관점에서 뭐 이게 꼭 결혼한 사람만 느끼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사실은 상관없는데 우리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참사랑과 결혼하신 분과 또 안 하신 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떠세요, 참사랑이? 실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의리? 사랑은 의리죠.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뭐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랑과 그 연인 사이의 사랑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랑과 했을 때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 추상적인 것 중에서 내가 그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덧붙여서 그 사람과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질문. 만약에 그런 감정이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감정이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실제 이런 거 말고 그냥 보고 싶고 그래야 되잖아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어. 느낌이 없어. 그럼 이거는 사랑이 없어진 건가요? 어때요? 감정이 없어졌다라는 거 이면에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생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고 믿고 있고 우리 서로 의존하고 있다면 이거는 사랑인 거죠. 감정은 좀 없더라도 보통 부부관계가 그렇죠. 근데 아닌가요? 감정이라는 것 자체에서 조금 더 네. 팩트를 한번 체크해봐는 게 그 무의미한 감정이, 그러니까 뭐죠? 감정 자체가 무덤덤한가? 그러니까 보통 남녀간의 우리가 감정은 남녀간의 감정과 동성간의 감정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남녀간에 있는 감정에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감정에서 이 감정이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기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렇지 않아라고 하면 이건 친구죠. 그 일반 우리가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사람과 살을 부대끼는데 아무렇지 않아라고 하면 이 감정을 조금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약간 요 말씀에 첨언을 좀 드리면 이 저자님이 사랑에 대해서 좀 묘사하시고 정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정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이 사람의 생각인 건데 이 사람의 생각을 잠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잠깐 제가 해석한 걸 정리를 해보면 이분은 사랑을 단순히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사물이 됐든 취미가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랑이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도 약간 영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가족을 킵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한 약간 도덕적 윤리, 이게 약간 짬뽕된 걸로 사랑을 묘사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요런 관점에서의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걸 좀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뭐 사랑은 제 얘기는 여기서까지만 할게요. 네. 예, 우리 누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네, 백수님. 저는 좀 해석을 해보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인데 이 문장을 조금 더 한번 더 생각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잘란 루딘이라는 분이 여간이라는 시에서 이런 문장을 쓴 적이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를 여간과 같다라고 비유했거든요. 좀 말씀을 함께 같이 들어주시면 인간이란 존재는 여간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새 손님이 찾아옵니다. 기쁨, 우울, 비열, 때로 순간의 깨달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손님 모두를 환영하고 접대하십시오. 인생의 고해를 받아들이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슬픔이 올 때도 있고 아픔이 올 때도 있고 힘듦이 올 때도 있잖아요. 이걸 네. 받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심리학에서 말할 때 수용 전념 치료라는 치료 방법이 있어요. 수용 전념 치료는 받아들이라는 개념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수용 전념 치료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작성을 했었는데 수용 전념 치료에 조금 빗대어서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핵심은 무조건은 아니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내 삶을 기꺼이 받아들여 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령 우리가 가장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1분간 눈을 감게 한 다음에 북극곰을 떠올리게 해요. 그 북극곰을 떠올리고 어떤 북극곰인지 이야기하고 상상하게끔 한 다음에 1분이 지난 뒤에 눈을 뜨고 나서 북극곰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게 말을 해요. 떠오르지 마세요.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나죠. 계속 생각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것을 계속 누르면 누를수록 생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은 잔상에서 남고 내 마음속에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 굉장히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수용전념 치료를 액트라고도 표현하는데 액트에서는 또다시 인생을 버스 운전기사와 같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버스 기사 운전자인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 어떤 손님이 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취객도 들어올 수 있고 어떨 때는 차분하고 얌전한 손님이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무지막지한 승객이 탑승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 이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항의해요. 여기 정거장에서 내려달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항의해요. 옆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버스 기사한테 항의를 하는데 버스 기사는 지금 나를 유미하거든요. 내가 버스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항의하고 불편한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버스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힘든 것을 가야 하는데 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내 목적지에 도달할 때 어떻게 도달해야 되지라고 하면 내 삶의 가치를 두고 방향성을 두고 버스를 운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행동하라. 그래서 수용 행동이라는 표현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삶이 어렵지만 그리고 삶이 힘들지만 또는 삶이 즐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에 기꺼이 하십시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가끔 네.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에 제가 상담을 하면 관점은 이렇게 돼요. 수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보통 와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상담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저처럼 열심히 산 사람에게 왜 갑자기 이런 불운이 찾아오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게요. 그러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운에 대해서 마음이 병이 생기거든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지? 근데 조금 잔인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보면요. 나한테만 일어나는 사건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불운한 사건이긴 하지만 심각한 사건이 아닌 이상 교통사고는 누구한테 일어날 수 있고 죽음이라는 것도 누구 앞에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상처라는 것도 누구나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누구나 해결할 수 있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행동하는 것 아프지만 네. 그게 말하는 수용전념 치료고 인생의 고해라는 바다를 잘 헤쳐서 수용해 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꺼이 받아들이기. 네, 너무 좋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런 뭐 꼭 이런 이론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어도 수용을 충분히 하는데 그 다음에 수용한 다음에 나타나는 감정 상태는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용은 했지만 감정은 계속 불편하고 우울하고 어두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건 진정한 수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진정을 안 한 거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건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꺼이 그렇게 되면 기쁨이 나타나나요? 기꺼이 받아들이다 이거 기쁨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잠잠한 바다가 되는 거죠. 아, 평온. 평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 힘들지만 받아들이면 좀 평온해진 상태. 편안해지는 상태. 이게 기꺼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 전념이 수용 받아들이고 전념 행동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수용했다고 하지만 그럼 완벽하게 수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많죠. 감정은 계속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데 나 인정해, 나 받아들였어, 나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라고 하면서도 계속 마음은 힘들어. 그러면 완벽하게 수용한 게 아니다. 그럴 그런 수 생각이 있어. 드네요. 네. 약간 저 수용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냥 순간 저의 상황을 좀 생각해봤는데 저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들이랑 이제 술을 한잔하면서 약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살았던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요즘 들어서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저의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저의 가정의 행복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근데 이 만들어진 모양을 굳이 비유하자면 딱 정해놓은 그 퍼즐이 제대로 맞춰진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엉성한 퍼즐들이 어떻게 잘 들어맞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게 딱 합일이 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걸 수용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저는 되게 외향적이라서 밖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막 에너지 쏟아야 뭔가 삶의 만족을 느끼는 사람인데 집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걸 받아주지 않고 왜 집에 더 신경을 안 쓰고 너는 밖에만 놔돌아다녀 라는 식으로 만약 한다면 약간 불화가 생겼을 텐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저의 삶을 집에 있는 사람이 받아줬고 수용을 해줬고 온전하게 저도 집에서 뭔가 저한테 요청을 하면 그걸 다 받아주려고 웬만하면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되게 삐그덕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쩌면 맞지 않았던 퍼즐이 맞아진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게 약간 서로 수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도 할까요? 네. 저는 여기서 약간 충격적이었던 글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런 사례가 나와요. 그 어떤 한 미국에 있는 펍에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 남자가 그 바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그 부인이나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절실한 상태인데 가볼 생각도 않고 술집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술집 주인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저는 제 가족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 저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 이처럼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자신은 심적으로 마음으로 자식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참사랑과 사랑의 느낌을 혼동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만을 위하는 자기 위안적인 성질을 갖는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내리냐면 사랑이란 마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행동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보여주고 시간을 투자하고 행동을 함으로써 사랑이라는 걸 증명해내야지 내가 내 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약간 이게 되게 울림이 있었거든요. 나는 정말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가? 물론 마음 쓴 건 있었지만 그들이 느끼게끔 나는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너무 좋은 책 아닙니까 이 책? 만약에 사랑을 하는데 그렇죠. 그 만약에 글쎄요 우리가 연인 관계라고 하면 네. 남자가 매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선물을 안 줘. 아니면 만날 시간을 안 줘. 아니면 이러면 이거 사랑이 아닌 거죠. 이 저자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네. 말을 맨날 하는데 그렇죠. 행동이 없다. 행동을 해야 돼요. 같이 만날 시간을 만들고 맛있는 걸 먹고 네. 꼭 선물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그런 관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본인 이익만 챙기려는 합리하고 자기 위안이죠. 맞죠? 그렇죠. 행동하지 않는 건 진짜 합리한 것 네. 같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랑이란 행동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저도 이거 너무 울림이 있었거든요. 시간을 내는 것이다. 네. 네. 시간을 내야 되는 거. 그렇죠. 시간의 선물을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바쁜 일이라도 1분이라도 잠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를 사랑한다고 선물을 사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이와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더 내 짬을 내서 같이 보내는 게 사랑인 거죠. 좋은 말씀이네요. 네, 좋습니다. 사랑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에 대한 감정, 느낌 이런 거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스카펙은 정말 진정한 참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닌데 내가 공감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울림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비트이기인데 네. 비평을 위한 비평인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은 좀 비평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끄집어내지는 않고 단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해요. 네. 그래서 뒤에 보면 영성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종교가 없는 분들이라면 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불교나 기독교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긴 할 텐데 뭐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솔직하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삶의 본질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평을 위한 비평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종교적 부분이 맞지 않는다면 불편할 수 있겠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이 책이 1978년도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스카펫의 42살에 작성된 책인데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 워낙 42년 전에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사례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남성 위주로 적혀 있고 예를 들면 남자는 남자는 경제적 활동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한다라는 정말 딱 가부장적인 세대의 모습이 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례적인 측면에서는 현대와 맞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를 조금 현대 사례로 변형해서 그러니까 읽는 독자들이 다시 재해석해서 읽는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너무 오래되긴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 너무 좋았고요. 뭐 굳이 비평이 비트기를 없어요? 하자면 네. 혹시 시간에 쫓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상당히 좀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렇죠. 좀 읽기가 힘들긴 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혹시 뭐 종교적인 부분이 조금 약간 부담스럽거나 하시는 분들은 1장이나 2장까지만 읽으셔도 충분히 느끼시는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이 책을 읽으려고 한다면 부모님이 먼저 읽으시고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같이 좀 추가적인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경험적으로 좀 읽어야 좀 느낌이 오는 책인 것 같아서 좀 그런. 아이들이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에겐 되게 어려운 책일 것 같아요. 뭐 똑똑한 아이들은. 하지만 고등학교 권장도서에 들어가 있을 법한 책 내용이긴 해요. 맞아요. 요즘 애들은 너무 성숙해서 맞아요. 사실 뭐 읽는 애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근데 뭐 좋은 얘기 하셨어요. 사실 저도 10년 전에 읽을 때랑 지금이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이어서 그냥 하면 우리 감상평 할까요? 추천 인사까지. 제가 10년 전에 읽었을 때 느낌은 그 어떤 저에게 상황에서 되게 임팩트 있는 고민과 깨달음 그리고 어떤 퀘션을 줬는데 10년 후에 지금 읽었을 때의 느낌은 내가 만약에 그때 조금 더 이거에 깊이 디테일하게 읽고 깨달아서 살아왔다면 지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내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성숙한 것도 있고 삶의 경험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뭐 넘어지고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조금 그때 좀 더 깨달았으면 그땐 바쁠 때라 사실 이렇게 훅 읽었어요. 깊이 읽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읽어야 책이 너무 많았고 사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굉장히 인생에서 힘든 고통을 겪고 있거나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잖아요. 뭐 이런 시국 때문에 그래서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되게 절망스러울 때 이 책을 읽으면 단순한 위로나 힐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어떤 다짐, 결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냥 읽고 느끼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읽고 느끼면서
실행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문제를 직시해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과 그냥 문제는 인지했는데 덮어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 힘듦을 직시하고 그걸 완전히 수용하고 그 수용 안에서 실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계획까지 세워서 실행까지 옮기는 게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요즘 시국에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이 시기에 책을 읽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치라고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과 반성이 굉장히 필요한 좋은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책의 문장 하나가 자신의 삶하고 굉장히 대입이 되거든요. 어떤 내용에서 뭐 게으름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 훈육에 대한 부분, 사랑에 대한 부분 다양한 관점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내 요즘의 삶에 대해서 한번 대입시켜보고 그리고 내 대입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 그리고 나는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라는 두 가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더 의미 있고 생각을 좀 깊게 할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 책 읽다가 한 구절을 그 와이프한테 카톡으로 보냈거든요. 이거를 아이들 키울 때 좀 참고하라고. 그 중에 그 내용이 뭐였냐면 짧게 요약하면 아이들을 너무 끼고 살지 마.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고통과 이런 고난을 직접 겪게 해야지. 너는 항상 옆에서 다 끼고 네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 그러면 아이들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제가 그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보통 이제 그 피드백을 그냥 알았어 하는데 약간 저한테 사실상 그게 많이 힘든 부분이야라는 피드백을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저도 그렇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답을 찾아야만 한다라는 강박이 있는데 이 저자님이 얘기하신 걸 가만 들여다보면 결국 계속 뭔가 좀 상충되거든요. 아이들에게 어떤 힘든 시련을 겪게 하라라고 했는데 또 어떤 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시련을 겪게 되면 이게 심적으로 자신감을 잃게 돼서 뭐 안 좋게 만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공을 하려면 실패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순환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크려면 실패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그거를 작가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뭔가를 느꼈거든요. 거기서 이 작가님이 뭘 표현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뭐 기업 교육에서 어떤 강사가 좀 이거에 꽂혀서 저처럼 제가 와이프한테 피드백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끼고 살지 말고 좀 고난은 겪게 뭐 해병대 캠프도 보내고 해. 세게 키워야 돼 애들은. 그냥 이 한 맥락에 꽂혀가지고 저는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삶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 거 아닌가? 물론 A라는 방법이 맞기도 하지만 그 방법을 너무 극단적으로 쓰게 되면 또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그 중용의 그 균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아닌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고 아주 그냥 깊은 통찰을 하셨네요. 아니요. 좋습니다. 우리 뭐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네. 또 뭐 저희 시간이 있으니까 네. 우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들 너무 추천한 책이니까 이 책을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오자톡 할게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인생은 고행. 나 비슷한 건데. 뭐 계속 얘기했으니까 뭐 네. 알겠죠? 또 누가 하실까요? 네, 저는 Here and Now. 네. 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병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삶은 순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는 균형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 순간이 정말 안 중요한 순간 없다는 거죠. 힘들어도 슬퍼도 외로워도 나는 안 울어. 그런 관점이라면 캔디. 그러면 우리가 이 순간을 정말 잘 살아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좀 짧게 할게요. 행복은 균형.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모두 네.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인사이트 감성 채널 최고의 페이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소개.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